자, 수업 좀 시작하자. 이따 마무리 합시다. 이번 장에서는 주기율표하고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주기율표야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이나 이제 더 어느 정도 배워서 적당히는 알고 있지.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는 그게 주기율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서의 주기적 성질,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쓸 거야. 트렌드라는 표현을 쓸 거야. 트렌드가 뭐니? 올 봄에 패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어떤 남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투명 비닐 바지가 유행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동 구매를 하기로 했어. 입고 올지도 몰라요. 그 트렌드잖아. 우리 뭐 이런 패션 트렌드를 알려면 가을이나 여름? 작년 가을이나 여름에 올 봄의 트렌드를 얘기하잖아요. 패션 트렌드나 이런 거. 그래서 막 밀라노, 파리 막 이런 데서 막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해갖고 패션쇼를 하잖아. 막 이러면서 패션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어떤 트렌드를 가질 건지. 트렌드는 그냥 경향성인 거야. 흐름인 거야. 전체가 다 그렇진 않죠. 선생님은 청바지를 즐겨 입어요. 20년 전부터 청바지를 입었어. 패션 트렌드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죠? 나는 그냥 그걸 고집을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트렌드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주기적 성질에서는 예외적인 걸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 돼. 그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트렌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트렌드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다. 이제 그 얘기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주기율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화원 내신에서는 이게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 주기율의 역사. 규칙성이지.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얘기를 했냐면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 이름이 좀 어렵네. 데베라이너가 뭐를 제창했냐면 새쌍원소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쌍원소설은 뭐냐면 세 개의 원소, 예를 들어서 뭐 칼슘하고 스트론튬하고 바륨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세 쌍씩 묶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트론튬이 이렇게 있잖아. 얘가 칼슘하고 바륨을 평균한 값이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원자량이라든지 뭐 녹는 점이라든지 금속이니까 전기 전도도라든지 뭐 이런 물리적인 특성들이 가운데 센터에 있는 애가 양쪽 옆에 평균값 정도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규칙성을 찾아간 게 새쌍원소설이야. 그래서 이 새쌍원소설은 뭐의 근간이 되는 거냐면 나중에 주기율표에서의 족이다. 족. 우리 원래 뭐라고 나와요? 패밀리라고 나오지. 그래서 패밀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결의 족자, 가족 족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족이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 족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너네 뭐라고 배웠지?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즉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족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죠? 세로줄.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담당하는 애들이다. 요렇게. 그래서 새쌍원소설은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지. 두 번째,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었어. 뉴렌즈는 옥타브설 이렇게 있죠. 옥타브설은 형준이는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녔니? 그럼 뭘 다녔어?
음악 안 했어? 그래? 스포츠? 수영장. 수영? 오. 발레 안 했어? 발레는 안 했어? 음악 쪽은 전혀 안 한 거야? 발레 했어? 그럼 바이올린? 기타. 우와. 기타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지. 피아노 했지 당연히. 여학생들은 당연히 피아노를 했더라고. 했어? 뭐 했어? 피아노? 어디까지 쳤어? 많이 안 쳤어. 그래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알지? 피아노 건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 그래. 88개. 맨날 쌍문제 나. 88개야. 어쨌든 그래서 1옥타브를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 뭐 옥토퍼스, 문어 다리 8개죠. 오징어 다리 몇 개? 10개. 오징어 다리도 8개입니다. 이렇게 그 나머지 2개는 다리가 아니야. 그건 촉수야, 촉수. 그건 약간 손의 역할이야. 더듬이 역할이야. 그래서 다리로 우리 먹을 때는 다리가 10개지만 그거는 사실은 다리로 분류하진 않는다. 다리는 8개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옥타브. 옥타곤. 케이지. 그죠? 격투기 선수들이 하는 옥타곤 링, 8각 링이잖아. 그죠? 그래서 8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8개마다, 그러니까 8번째마다 뭐가 있더라? 규칙성이 있더라. 이걸 발견해낸 거야. 물론 우리 주기율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수소하고 헬륨은 첫 번째 줄은 2개잖아요. 예외로. 그래서 8번째마다 규칙성을 보이더라. 나중에 이게 옥텟 룰로 발전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 얘를 파루설이라 그러잖아. 전자가 8개가 찼을 때가 안정하더라. 그럼 이제 얘는 뭐의 근간이 되겠니? 주기. 우리 얘는 뭐죠? 가로줄을 의미하잖아요. 주기율표에서의 가로줄이다. 가로줄은 몇 주기까지 있죠? 1에서부터 7주기까지 있죠. 그리고 이 주기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양자수 배웠잖아. 주양자수의 의미가 뭐였죠? 전자 껍질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새쌍원소설하고 옥타브설하고 얘네들이 이제 족하고 주기를 갖다 결정지어 주고요. 이제 주기율표다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누구다? 멘델레프다. 유명하죠? 멘델레프는 뭐가 중요하냐면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야.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런데 이 원자량 순서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우리 앞부분에서 뭘 배웠잖아? 원자량, 분자량 배울 때 배웠잖아. 뭐라고 표현하죠? 상대적 질량이죠. 그래서 상대적 질량 순서로 배열했다라는 표현도 나오면 맞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약 63개 여종 이런 표현을 쓰죠. 원소를 배열하죠. 야, 63개면 63개지? 63개 여종은 뭘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대단한 사람이야. 미발견 원소까지 자리 배치를 한 거야. 심지어는 이름도 지었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원소가 없는 데다가 공란을 해놓고 거기에 분명히 원소가 있다고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배치를 해놓은 거야. 근데 나중 과학자들이 그 원소를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 원소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는 약간 또라이 취급받을 수도 있죠. 없는데 막 이름까지 막 지가 지어갖고 허언증이지. 그죠? 근데 나중에 발견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멘델레프가 이 뭐예요? 주기율표의 기본을 틀을 잡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멘델레프의 이 원자량 순서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르곤하고 칼륨 같은 애들이야. 얘가 18번이고 아르곤이 19번인가? 그죠? 이렇게 된다. 원자 번호 순서로는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 그러면 아르곤은 저기 18쪽이니까 비활성 기체야. 그 다음에 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량은 아르곤이 더 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멘델레프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칼륨을 먼저 배치하고 아르곤을 나중에 배치해야 되는 거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렇게 배열해 놨더니 이게 화학적 성질이 안 맞아. 저기 어디니?
비활성 기체에 K가 가 있는 거야. 알칼리 금속에 아르곤이 가 있는 거야. 이 성질이 안 맞아. 이런 게 껴맞추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이제 모질리가 나타났죠. 모질리는 이걸 살짝 바꾼 거야. 뭘로? 원자 번호 순서로 바꾼 거죠. 이래서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모질리는 원자 번호 순서. 원자 번호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양성자 숫자죠. 양성자 수. 뭐 X선 회절 실험 같은 걸로 이걸 측정을 했어. 그래갖고 이 순서로 배열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 원자 번호 순서로 했더니 아르곤이 먼저 배치되고 칼륨이 나중에 배치돼가지고 아르곤은 18쪽에 배치되고 칼륨은 알칼리 금속에 배치돼서 화학적 성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현대적인 장주기형 주기율표를 갖다 완성한 사람이 모질리가 된다. 근데 중요한 사람은 멘델레프가 굉장히 중요했다. 기본 틀은 이 두 사람은 주기율표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그지? 새쌍 원소설이나 옥타브설. 그래서 요거의 근간이 됐고 이걸 종합해가지고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를 모질리가 깔끔하게 설명을 해서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얘기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뭐라 그래? 트렌드를 얘기해 보자고요. 니네 주기율표는 다 외웠죠? 20번까지는 외워야지. 자, 어떻게 해? 여기다 수소를 써봅시다. 여기가 헬륨 이렇게 있죠.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 알, 규소,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칼륨, 칼슘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르비디움, 세슘, 7주기에 프란슘까지 써주면 되고요. 여기 스트론튬, 바륨, 아까 새쌍원소설 칼슘, 스트론튬, 바륨 여기 있잖아요. 스트론튬이 얘네 둘의 중간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FCl, BRI 우리 이거 할로젠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크립톤, 제논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주기율표를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했니? 수소는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왜? 비금속이니까. 1쪽인데 알칼리 금속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금속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해야죠? 얘 뭐라 그러지?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지. 이 비활성 기체는 화학적 성질이 거의 없죠. 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렌드, 화학적인 성질의 어떤 트렌드에는 뭐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위치는 시켜놓지만 화학적인 반응은 거의 안 하니까 빼버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여기를 뭐라 그러죠? 세로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족이라고 한다. 1족, 2족. 그 다음에 여기는 3에서부터 12족까지는 뭐라고 하죠? 우리 전이금속이라고 얘기해요.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안에 많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빵! 이렇게 돼요. 2빵! 이렇게 돼요. 8빵! 이렇게 돼요. 뭔지 알겠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 원자가 전자수.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건 최외각 전자수. 헬륨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 2개에 반응하지 않는 애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0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세로줄, 족이 같은 애들, 족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 최외각 전자수가 같은 거,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은 뭐라 그랬죠? 1주기라 그랬죠. 2주기라 그랬죠.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주기는 뭘 의미한다? 전자 껍질수를 의미한다. 우리 주양자수였잖아. 이렇게 되죠. 주양자수 전자 껍질수기 때문에 1주기는 전자 껍질 하나야.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네요.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네요. 4주기는 전자 껍질이 4개네요. 5주기는 5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된다?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는 거지.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트렌드를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왼쪽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더라? 그 다음에 얘는 경향성이 없잖아. 날려버리고 이렇게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경향성을, 그게 얘는 이제 F를 바라보고 가겠지. 얘는 프란슘을 바라보고 가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 한 9개 정도로 선생님이 정리를 할 겁니다.
니네가 배웠던 통합과학,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통합과학에서는 한 4번 정도, 4번 항목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1하고 화학 2에는 9번 항목까지 다 들어갑니다. 일반, 대학 가서 일반 화학까지도 들어가는 내용이야. 이거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이유까지 써주면 좋겠죠? 전자 껍질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지.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커진다. 어떤 반응성이 크냐면 여기 바깥에 전자 하나 있거든. 1쪽이니까 하나 있거든. 바깥에 전자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어때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어지잖아. 최각 전자, 원자권 전자가. 핵이 자기를 안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야. 반응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쉽게 떨어져 나가요. 반응성이 어떤 반응성이 큰 거야? 전자를 잃기 쉬운 거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핵의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는 반응성이 큰 거야. 이렇게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는 뭐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학에서 이렇게 산화가 잘 되는 거, 용해관에서 산화가 잘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속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이거 금속이잖아요. 금속, 이런 금속이 아니야. 화학에서 얘기하는 금속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용해관에서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거야. 산화가 잘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주로 이쪽에 있는 애들이잖아. 이쪽에 있는 애들이 주로 금속이거든.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알루미늄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금속성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쉽게 내주는 애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이 돈 잘 뿌린다 그랬죠? 그 선생님 옆에 있으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옆에 전자를 뿌리는 애가 있어. 그럼 가면 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 환원이 잘 되죠. 환원성 또는 환원력이 크다야. 그 다음에 7번째,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제 드디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야. 전자를 띄어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띄어내기 쉽잖아.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작은. 8번째, 전자 친화도라는 게 있어.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잘 몰라도 되지만 적어 놓읍시다. 작다. 그러나 화원에서는 꼭 나오는 얘기예요. 전자 친화도는 이온결합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번째, 전기 음성도. 이거는 공유결합에서 필요해. 전기 음성도도 작더라. 자, 전자 친화도고 전기 음성도 이따가 정의를 해주겠지만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 뭐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 이게 그냥 경향성이야, 트렌드야.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냥 노트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알아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시다. 자, 위로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당연히 위로 올라가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겠죠. 이유도 쓰면 되겠죠. 전자 껍질이 감소하겠지.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 껍질 수 감소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반응성이 커진다. 선생님, 제 아래로 내려가는데 얘도 반응성이 큰데 얘는 왜 위로 올라가면서 반응성이 커요? 반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 근데 이 반응성은 어떤 거냐면 여기 16, 17쪽 쪽으로 가니까 전자를 8개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전자를 빨리 자기가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거야. 전자를 얻는 능력이 커지는 거야. 세 번째, 전자를 얻기 쉬운. 위로 올라갈수록 핵의 통제 능력이 강해지니까 지나가는 전자를 확 끄집어 당긴다. 이렇게 해서 반응성이 커지는 거, 전자를 얻는 거를 우리는 뭐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니?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환원 good 이렇게 얘기해요. 환원이 잘 되면, 전자를 얻으면 우리는 뭐가 크다 그래? 비금속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 16쪽, 17쪽 이런 애들, 산소족, 할로젠 이런 애들 다 비금속이거든. 그래서 이 비금속 애들은 전부 다 용해관에서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전자를 얻으니까 지나가는 애한테 전자를 뺐겠지. 그죠? 그래서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7번째, 오늘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온화 에너지.
전자가 6개, 7개 있으니까 전자를 한두 개 얻으면 되지 굳이 그걸 다 떼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떼어내기도 힘들어. 이온 에너지가 큽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전자 친화도도 크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예외가 있다. 어떻게 된다? 전자 친화도는 이렇다.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다.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야. 예외입니다. 이건 대학 가서 배워. 뭐라고 배우냐면 전자를 얻는데 우리 이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F가 1등이어야 되잖아. 근데 전자 친화도는 염소가 1등이야. 이유는 뭐냐면 F는 너무 딱딱해. 전자가 들어가기가 어려워. 근데 얘는 껍데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말랑말랑해. 그래서 여기 전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소프트하다. 얘는 딱딱하다, 하드하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온다. 9번 이제 전기음성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더라. 우리 전기음성도는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공유결합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할 때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기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야, 동업하자고. 공유결합은 동업이잖아. 너 전자 하나 있으니까 나 전자 하나 있으니까 서로 결합하자 이렇게 되는. 계약서 5대5 딱 도장 찍었어. 근데 결합 딱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지가 더 가져가고 싶어. 그래서 지가 끌고 가는 거야. 이거 사기꾼 1등이 누구야? F야. 그 순서를 정한 거야. F, O, N, Cl, C, H, Li, Na.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 놓으세요. 얘는 4.0입니다. 3.5예요. 3.0이야. 3.0이야. 2.5예요. 2.1이야. 1.0이야. 0.9야. 이걸 우리는 전기음성도라고 한다. 여기 봐봐요. F가 1등이잖아. 그래서 얘는 F가 1등이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F가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만 예외다. 전자친화도. 그래서 전자친화도가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 이게 트렌드야. 이게 트렌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볼 거야.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게 주기율표와 주기적 성질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율표의 주기적 성질의 이런 경향성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요. 여기에 예외적인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 예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꿰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원자반지름의 주기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 원자반지름. 원자반지름을 뭘 원자반지름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현대적인 모형을 봤어. 기억나지? 응. 현대적인 모형은 이렇게 생겼어. 핵이 있고요. 그 바깥에 이렇게 일렉트론 클라우드라 그랬죠. 전자 구름이 이렇게 있다 그랬지. 이렇게 색깔로 칠해질 수 있는 거, 이거 전자 구름을 뭐라 그랬죠? 전자 구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지? 이거지. 전자가 발견돼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랬죠? 수학적인 표현으로. 확률이요, 확률. 이걸 오비탈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칠해질 수 있는 거가 몇 퍼센트? 90% 되는 확률로 되는 애들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바깥에도 확률은 있어, 사실상. 희박하지만 있다고요. 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확률이 0.0000000 얼마 있을 수 있어. 그럼 니네들 여기서 이 원자 반지름은 어디를 반지름을 하고 싶으냐? 여기 할래? 여기 할래? 여기 할래? 여기 할래? 여기 할래? 아니면 지구 반대편까지 할래? 어떻게 정할 거야? 그죠? 이게 정하기가 참 애매한 거야. 원자 반지름은 어디다 정할 거야? 그래서 IUPAC. 이게 국제화학회예요. International Union of Pure야, Pure and Application of Chemistry.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제
순수, 응용, 화학, 회화, 유니온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 국제학회에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원자 반지름은 앞으로 이렇게 쓰자. 공유결합 반지름. 공유결합 반지름이 앞으로 원자 반지름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공유결합 반지름은 뭐냐? 이거 수소였잖아?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수소 기체. 수소 기체 분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기체 분자야. 그럼 수기체 분자 어떻게 생겼거니? 우리 앞부분에서 했었잖아. 공유결합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렸었잖아. 모식도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니? 여기에 전자를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그렸죠. 공유한 걸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센터에 핵이 있지. 핵이 있지. 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D라고 해야 한다. 이 D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핵간거리라고 그러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D를 우리는 뭐라 그래?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다? R이다. 이걸로 쓰자. 이렇게 정했어. 뭐 어쩔 수 없잖아. 경계가 어딘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된 거다. 아이, 난 이거 싫은데. 꼭 이런 거 싫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누가 나타났어요? 반데르발스. 반데르발스 레디어스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싫대. 이거 정확하지 않잖아. 겹쳐 있는데 그걸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사람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마이너스 273도. 이거 어디예요? 절대용도 부근이지. 절대용도에는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부근에는 갈 수 있잖아. 자, 연력학적인 의미로 절대용도의 의미가 뭐냐? 절대용도의 의미가 뭐야? 절대용도의 의미가 뭐야? 절대용도의 엔트로피가 0이지. 엔트로피가 0이야. 무질서도가 0인 거야. 니네 크리스피 도넛 좋아하니? 요 앞에 크리스피 도넛 있잖아, 이쪽에. 맛있어? 너무 달잖아, 그지? 시럽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지금부터 몇 년 전이지? 저 크리스피 도넛이 지금부터 한 10년 됐어. 송도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게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 그 대치동 학원 앞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다 그냥, 학원을 먹었잖아요. 시대인재 가보면은 가방이 줄 서 있어. 그래갖고 막 300명, 400명 강의실에 애들이 수업 전에 계단에 막 가방이 줄 서 있다니까. 순서가. 그래갖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애들 밥 먹고 오면 가방이 다 줄 서 있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도 저기 복도 막 이런 데서 엘리베이터에 가방이 줄 서 있고 그 막 애들이 북적댔으면 좋겠네요. 금방 그렇게 될 거야. 그래갖고 학원들을 다 이렇게 그래 거기 시대인재 학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인 거냐면 학원을 먹은 거야. 원장도 안 받고 그냥 그 원장 선생님 그대로 놔두고 이 시대인재 이름을 간판을 달고 시대인재 그걸 주는 거지. 컨텐츠나 이런 걸 주고. 그럼 그쪽 원장님도 손해는 안 나니까. 이렇게 되는. 시대인재라는 유명한 대치동에 학원이 있어. 근데 가방에 줄 쓴다 그랬죠. 거의 재수생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때는 가방이 줄 쓰면 어떠려고 뭐 하려고 줄을 쓰는 거야? 앞에 앉으려고. 앞에 앉아서 수업 제대로 들으려고. 근데 지금은 뭐 시청각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잖아. 그래서 TV도 다 달려 있어. 저 뒤에 TV로 보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애들은 어떻게 된다? 가방에 줄 서 있으면 먼저 들어가고 뒷자리부터 채워.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럴 것 같아? 다 공부 잘해. 선생님처럼 뭐 명강의를 한다 그래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뒤에서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럼 왜 들어가요? 컨텐츠를 받기 위해서는 현강을 들어야 돼. 교재를 받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상술이죠. 퀴즈 받고 그만두면 되잖아요. 어? 퀴즈 받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이제 색출해내겠지.
그러니까 뭐 몇 번 이상 출석을 해야지 그거를 뭐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시험지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출석을 해야지 주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아주 고급진 문제를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와서 수업 듣기는 싫은 거지. 아, 시간이 아까우니까. 코앞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건방져 보이잖아. 그러니까 가방이 줄 서 있는 상태에서 먼저 들어오면 뒤에 앉는 거야.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그 옆에 학원에서 이제 근무했을 때, 바로 맞은편에 크리스피 도넛이 있었어. 그때 그게 되게 유명했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맛있다고 막 소문이 났어. 선생님도 그래갖고 줄 서서 사는데 줄이 막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0m, 100m 막 줄 서 있었어. 그때 당시에. 여기 송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줄 서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도너츠를 사려고 줄 서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도너츠 가게에 이게 크리스피 도넛이 떴던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튀겨요. 바로 튀기면 뭐 맛이 없는 게 없잖아.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어요. 바로 튀겨가지고 시럽에다 딱 묻혀가지고 커팅해가지고 마트에서 우리 시식하듯이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럼 기다리면서 그거 한두 개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머릿속으로는 한 박스 살 거를 그거 먹으면서 2박스 살 거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한 박스, 2박스 하는 거는 그 어제 저녁에 만들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로 만든 게 아니야. 그래도 많이 팔렸어요. 그래갖고 그 크리스피 도넛이 되게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분점도 많이 내고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송도까지 들어와 있잖아. 근데 송도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선생님도 그렇게 좀 해볼까? 뭐를 뿌려야 될까? 도너츠를 뿌려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도 가가지고 그거 하나 얻어먹고 한 박스 사러 갔다가 2박스 산 기억이 있어. 맛있는데? 그래갖고 집에 가서 이렇게 피자판만 해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너무 예쁘게 동글동글한 게 탁탁탁 들어있는 거야. 너무 정렬되어 있는 거야. 엔트로피 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까지 갖다 놓으면 수소기체를 갖다 놓으면 얘가 어떻게 분포를 할 거냐면 그림 잘 그려야 됩니다. 선생님 의도가 좀 보이냐? 이게 수소기체 분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반지름을 측정하면 되는 거지. 옆에 분자끼리 인접한 애들은 겹쳐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용도니까 거의 인접해서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지. 와, 사람들이 놀랬어. 대단하다, 반데르발스. 근데 그냥 우린 이거 쓰자. 귀찮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데르발스의 반지름이 이건 누가 봐도 정확한 거야. 더. 이걸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자 반지름이다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공유혈합 반지름을 쓴다. 이게 IUPAC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원자 반지름이다 그러면 이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한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게 니네들의 어떤 지식의 어떤 좀 충만함 이런 거를 좀 채워주는 거지.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원자 반지름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나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기율표를 그려야죠. 주기율표를 조금 50도로 그릴 때 우리 귀엽게 이렇게 그립니다. 좀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그래서 경향성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자,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되죠. 여기 같은 족에서 같은 세로줄에서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까지 있잖아.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왜? 전자 껍질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건 같은 주기에서 얘기죠.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림으로 그려볼까? 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생님 좀 극단적으로 그렸지.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다. 이게 왜 감소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감소하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한다고요? 원자 핵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는 뭐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조금 더 유식한 표현을 쓰자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효획 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유효획 전화를 Z 대거라고 하는데 뿔따구라 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유효획 전화량이야. 그래서 이걸 유효획 전화를 이거로도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고급진 용어가 나온다. 유효획 전화. 유효획 전화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돼. 역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죠.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거. 작아진다는 거. 이유가 뭐라고요? 유효획 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 핵이 증가하니까 많이 끌어당기니까 껍데기는 3개로 똑같은데 안에 핵이 커지니까 많이 끌어당기니까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더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트렌드 자체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잖아. 뭐가 시험 문제 나오겠니? 뭐가 시험 문제 나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좀 니네들이 봤을 땐 좀 예외적인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내신에도 당연히 나오겠죠. 이미 기출된 문제니까. 여기에 이제 Y축, X축이 족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족이 있고 2족이 있고 여기 3족이 있고 여기 4족이 있고 5족이 있고 여기 6족이 있다 해봅시다. 7족, 8족 쭉 있어요. 7족까지 가 있어. 여기에 이제 1족에 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리튬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다 쓸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봐봐. 이거 누가 봐도 1족에서는 같은 족에서는 이게 원자 반지름이거든. Y축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잖아.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 작아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릴륨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붕소죠. 탄소죠. 질소죠. 산소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주기 원소는 리튬부터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식으로 간다. 3주기는 나트륨,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마그네슘 나와야 되겠지? 이쯤이 마그네슘이라고 합시다. 알루미늄 나와야 되겠지? 이쯤이 알루미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규소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황이 나오죠? 얘네들 연결해 볼게. 이런 식으로 가더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했지. 어떤 문제점? 얘네들. 비교해 보세요. 3번인 리튬하고 여기에 14번하고 15번하고 16번인 3주기 원소 비금속 원소들이 크기가 2주기 원소 리튬보다 작더라는 거야. 껍데기가 많다 그래서 항상 크지는 않더라는 거지. 껍데기가 작은 리튬이 껍데기가 하나 더 많은 규소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크더라는 거야.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옵니다. 어찌 보면 좀 예외적인 것 같은 느낌이지. 꼭 기억해 주셔야죠. 이게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서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다. 이런 경향성 잘 안 나옵니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묻는 문제에 꼭 이런 허점이 들어있다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됐지? 정리합시다.